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크고 웅장한 법정에서 판사석에 앉아있는 김도한 판사는 15년 동안 하반신 마비 상태로 살아왔지만 그의 시선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의 휠체어는 높은 판사석에 특별히 맞춰진 것이었고 그의 존재감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65세의 김 판사는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판결은 항상 정확하고 냉철했다. 오늘 그의 앞에 선 피고인은 32세의 박준호, 평범한 배달기사이자 7살 딸 박소율의 싱글파더였다. 그는 편의점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증거는 압도적으로 그에게 불리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위치 기록, 모든 것이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피고인 박준호 법정에 서시오. 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존엄이 남아있었다. 낡은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박준호, 당신은 지난 5월 12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칼을 이용해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판사님.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살펴보았다. 증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박준호 씨.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은 당신과 일치하며 2명의 목격자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휴대폰은 사건 당시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의 방청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국선 변호사인 이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로 경험은 부족했지만 열정만큼은 넘쳤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김 판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알리바이는 무엇입니까, 변호인? 7살 아이의 증언이라도 있습니까? 이 변호사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증인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추가 조사를 통해 충분합니다. 김 판사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검사 오승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검사로 승률이 높기로 유명했다. 그는 첫 번째 증인으로 편의점 점원이었던 정미영을 불렀다. 정미영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섰다. 정미영 씨, 사건 당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 검사가 물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감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내리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금고를 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남자를 이 법정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오, 검사가 물었다. 미영은 준호를 가리켰다. 네, 저기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김 판사가 경고했다. 두 번째 증인은 편의점 근처에 살던 주민 이재현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그 역시 준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에는 편의점에 들어온 남자가 찍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확실히 준호와 닮아 있었다. 판사님, 이 영상은 명백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검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 기록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간에 그의 휴대폰은 범죄 현장 반경 100m 이내에 있었습니다. 법정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노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점심 휴정 후 재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딸 소율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딸 곁을 지켰고 결코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휴대폰 위치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휴대폰은 항상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위치 추적에 오류가 있었거나 또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오 검사가 말을 자르며 말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소율이가 전부입니다. 저는 결코 그 아이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김 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호 씨, 당신의 상황이 이해됩니다. 싱글파더로서 어린 딸을 키우는 것은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딸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일부는 준호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다른 일부는 그를 비난하는 눈빛이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경찰관 강도윤이 호출되었다. 그는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였다. 강 형사님, 피고인을 어떻게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었습니까? 오 검사가 물었다. 강 형사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답했다. 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주변 추가 CCTV를 분석하던 중 범행 30분 전 인근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통신사 기지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이 사건 발생 시간에 현장 근처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는 확실합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네, 판사님. 기지국 기록은 매우 정확합니다. 오차 범위는 100m 이내입니다. 변호사 이민재가 일어섰다. 강 형사님, 혹시 다른 용의자도 조사했습니까?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만 증거는 모두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의 인물과 피고인은 99% 일치합니다. 이 변호사는 좌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준호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보였다.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었다. 오 검사는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히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변론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는 준호가 모범적인 시민이자 헌신적인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증거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 판사가 말했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정은 조용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때 작고 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저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법정 뒤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다. 소율이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법정 경비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김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어린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소율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판사석 앞에 서서 똑바로 김 판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박소율이에요. 저기 계신 분은 제 아빠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판사님이 큰 실수를 하시기 전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법정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2분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소율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김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에게서는 보기 힘든 결연함이 있었다. 제 아빠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사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김 판사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김 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소율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진심이에요, 판사님. 제 아빠는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판사님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 중 한 명이 감동적인 연기네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은 이런 감정적인 조작이라니 라고 중얼거렸다. 오, 검사는 즉시 일어섰다. 판사님, 이것은 명백히 배심원단과 법정을 감정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아이를 즉시 법정에서 데려가야 합니다. 김 판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15년간의 판사 경력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절박한 아이의 마지막 시도였을까? 아야, 김 판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나는 15년 동안 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단다. 최고의 의사들도 내가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어. 어떻게 네가...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밤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법정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웃지 않았다. 그는 이 작은 소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믿음과 확신만이 있었다. 준호는 딸을 향해 걸어갔다. 소율아, 이제 그만하자. 판사님께 폐를 끼치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저는 진심이에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할 수 있어요. 소율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김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법과 증거에 따라 살아왔다. 그의 세계는 흑백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해보렴.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오, 검사는 항의하려 했지만 김 판사는 그를 무시했다. 이리 오너라. 김 판사가 소율에게 손짓했다. 소율은 천천히 판사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는 이제 조용해진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 판사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김 판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는 희미한 호기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소율이 대답했다. 그리고 믿으세요. 소율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김 판사의 다리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15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던 그의 다리에 놓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제발 이 판사님을 도와주세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빠가 무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지만 점점 줄어들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법정을 감쌌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김 판사는 갑자기 다리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따끔거림이었다. 미미한 감각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점점 강해졌다. 따끔거림이 온기로 바뀌었고 온기는 생명력으로 변했다. 김 판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느낄 수 있어. 김 판사가 속삭였다. 내 다리를 느낄 수 있어. 방청객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김 판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는 힘을 주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방청객들은 경악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저봐, 그가 일어서고 있어. 김 판사는 마침내 일어섰다. 그는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김도한 판사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5초, 영원과도 같은 5초 동안 김 판사는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다리가 다시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휘청거렸고 이내 휠체어로 다시 쓰러졌다.
그의 다리는 다시 한번 무감각해졌다. 기적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났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방청객들은 소리치고 있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오 검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이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소율은 이제 눈을 뜨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판사님. 소율이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다고요. 김 판사는 충격에 빠진 채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다. 그는 분명히 일어섰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법정 경비원이 재빨리 다가와 김 판사를 확인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의사를 불러야 할까요? 김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다. 아니, 괜찮아. 계속하자.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 또는 그의 상상. 하지만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분명히 일어섰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다리를 느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김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다시 한번 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판사였다. 그는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했다. 법정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김 판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율아, 김 판사가 말했다. 네가 방금 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판사로서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판사님, 제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판사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래, 잠시 동안 그랬지. 김 판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네 아버지의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단다. 증거는 여전히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빠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아요. 김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소율아, 나는 내 믿음과 사랑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정이야. 여기서는 증거가 말을 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박준호 일어서시오. 그가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본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박준호가 강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율은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소율이 외쳤다. 아빠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제발 판사님. 준호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소율아,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거야. 소율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빠,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가 판사님을 걷게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쉿, 소율아.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하지만 때로는 기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단다. 법정 경비원들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피고인, 이제 가야 합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딸을 꼭 안았다. 소율아, 아빠는 널 사랑해.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소율은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경비원들은 준호를 데려갔고 소율은 남겨졌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김 판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죄책감, 의심,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감정이 아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일어섰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다리를 느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정말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 또는 심리적인 현상? 김 판사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판사였다. 그는 냉정해야 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법정이 파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율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녀의 이모인 박미연이 법정에 들어와 소율을 데리러 왔다. 미연은 준호의 여동생으로 준호가 체포된 이후 소율을 돌보고 있었다. 소율아, 가자. 미연이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율은 일어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결의만이 있었다. 판사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무죄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녀는 이모와 함께 법정을 나갔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다. 김 판사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다. 15년간의 판사 경력 동안 그는 수많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뭔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판결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판사실로 향했다. 그의 보좌관이 문을 열어주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보좌관이 물었다. 방금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나는 괜찮아. 김 판사가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그는 판사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가 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그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무감각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기적 같은 건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방금 경험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더 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녀 소율은 그것의 중심에 있었다. 김 판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의 장애에 갇혀 살아왔다. 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벽을 쌓았다. 그는 냉정하고 엄격한 판사가 되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만을 따랐다. 하지만 오늘 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희망의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이다. 만약 준호가 정말 무죄라면 그는 그것을 밝혀낼 것이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 김 판사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 형사님? 김도한 판사입니다. 박준호의 사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율은 이모 미연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살아있었다. 미연은 조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호가 무죄라고 믿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소율이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믿음을 꺾고 싶지는 않았다. 소율아, 아침 먹자. 미연이 부드럽게 불렀다. 소율은 고개를 돌려 이모를 바라보았다. 이모, 오늘 아빠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미연은 한숨을 쉬었다. 소율아, 아직은 안 돼. 아빠는 지금 감옥에 계시고 면회 신청을 해야 해. 그리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어. 소율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모,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미연은 조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알아, 소율아. 나도 오빠가 보고 싶어. 우리 곧 방법을 찾아볼게.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한편 김 판사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다. 소율의 작은 손이 그의 다리에 닿았을 때 그가 느꼈던 그 따뜻함, 그리고 그가 일어섰던 그 순간. 의사들은 그에게 그것은 일시적인 신경 반응일 뿐이라고 말했다.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김 판사는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소녀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준호의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증거는 여전히 명백해 보였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휴대폰 위치 기록, 모든 것이 준호가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김 판사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으로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영상 속 남자는 분명 준호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강 형사에게 연락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강 형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 판사에게 모든 수사 자료를 보내주었다. 김 판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준호의 휴대폰 위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건 발생 30분 전에 편의점 근처에 있었다가 사건 발생 시간에는 그 주변에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준호의 집은 그 편의점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만약 그가 아픈 딸을 돌보고 있었다면 왜 그 시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까? 김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소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정말로 아버지가 무죄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적을 일으켰다. 아니, 적어도 그것은 기적처럼 보였다. 김 판사는 결심했다. 그는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이다. 만약 준호가 정말 무죄라면 그는 그것을 밝혀낼 책임이 있었다. 그날 오후 김 판사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불러 서울 외곽에 있는 아동보호소로 향했다. 그곳은 소율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김 판사는 아동복지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그는 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그런 시설로 보냈지만 실제로 그곳에 방문한 적은 없었다. 보호소는 예상보다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슬픔과 상실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김 판사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며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혹은 준호의 딸처럼 부모가 감옥에 있는 아이들이었다. 김 판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결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단순히 법적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사람들, 실제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보호소 소장인 윤정희는 김 판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으로 20년 넘게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판사님께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놀랍습니다. 윤 소장이 말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 후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 소장은 김 판사에게 보호소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그들은 교실, 놀이터, 상담실 등을 둘러보았다. 김 판사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회복력에 대해 배웠다. 판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윤 소장이 말했다. 갑자기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김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최근에 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싱글파더였고 그의 딸은 특별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 소장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믿음은 때로 우리 어른들이 잊고 살아가는 진실을 일깨워주죠. 김 판사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소율의 믿음에 찬 눈빛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증명했다. 비록 잠시였지만 그녀는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박소율인가요? 윤 소장이 갑자기 물었다. 김 판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죠? 윤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뉴스에서 봤어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판사님이 잠시 일어서셨다는 김 판사는 당황했다.
그는 그 일이 널리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신경 반응일 뿐이죠. 물론이죠. 윤 소장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있었다. 그런데 소율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김 판사가 대답했다. 사실 그 아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만 주소를 알지 못해서요. 윤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율이의 이모가 가끔 우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오곤 했어요. 박미연 씨라고요. 제가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예요. 김 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윤 소장은 그에게 미연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김 판사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은 처음에 놀라고 경계했지만 김 판사가 단지 소율을 만나고 싶다고 설명하자 조금 마음을 열었다. 왜 소율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미연이 물었다. 이미 오빠를 감옥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김 판사가 대답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뭔가를 놓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미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김 판사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오빠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소율이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김 판사가 동의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김 판사는 자신의 운전기사와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의 법복 대신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그는 가능한 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카페 안에서 그는 미연과 소율을 발견했다. 소율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김 판사는 휠체어를 타고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다. 소율은 그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안녕 소율아, 김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를 기억하니?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기억해요. 김 판사는 미연에게 인사한 후 소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단다. 소율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제 아빠를 풀어주실 건가요? 김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소율아,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법이라는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작동하거든. 그리고 지금 증거들은 모두 네 아빠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김 판사가 물었다. 그날 밤 아빠는 집에서 저랑 함께 있었어요. 소율이 대답했다. 제가 열이 나서 아파서 아빠가 병원에 데려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빠는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아빠는 절대로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김 판사는 그녀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럼 네 아빠의 휴대폰은 어땠니? 혹시 그날 밤에 아빠가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니?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빠 휴대폰은 항상 아빠 주머니에 있었어요. 아빠는 항상 휴대폰을 갖고 다녀요. 배달 일을 하시니까요.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준호의 휴대폰이 범죄 현장 근처에서 신호가 잡힌 것과 모순되었다. 만약 준호가 정말로 집에 있었다면 그의 휴대폰도 집에 있었어야 했다. 소율아, 그날 밤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니? 아빠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거나 누군가 방문하거나.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계속 저와 함께 있었어요. 김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다. 만약 준호가 정말 집에 있었다면 왜 그의 휴대폰은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을까? 소율아, 혹시 그날 밤 아빠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니?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소율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있어요. 아빠가 항상 저를 찍어요. 그날 밤에도 제가 열이 내려가서 기뻐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아빠 휴대폰에 있을 거예요. 김 판사는 희망을 느꼈다. 만약 그런 영상이 있다면 그것은 준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아빠의 휴대폰은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을 텐데. 미연이 말했다. 오빠가 항상 중요한 영상과 사진은 USB에 백업해 놓았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 판사가 물었다. 미연은 잠시 망설였다.
오빠 집에 가봐야 할 거예요. 제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김 판사가 물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미연은 소율을 바라보았다. 소율아, 괜찮을까? 소율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요. 판사님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세 사람은 함께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단촐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다. 벽에는 소율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빠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이 서랍에 보관했어요. 몇 분 후 그녀는 작은 USB를 찾아냈다. 이거예요. 그들은 준호의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다. USB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소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 폴더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하위 폴더들이 있었다. 여기요, 소율이 외쳤다. 이 폴더가 그날 밤이에요. 폴더 안에는 여러 영상과 사진이 있었다. 첫 번째 영상은 오후 8시경 병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소율이 의사의 진찰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영상은 집으로 돌아온 후 찍은 것으로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어서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이 있었다. 밤 11시 35분에 찍은 영상이었다. 바로 편의점 강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었다. 영상 속에서 준호는 소율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고 소율은 열이 내려가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여기 봐요, 소율이 외쳤다. 아빠가 저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빠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김 판사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영상의 시간과 날짜는 분명했다. 그리고 영상 속 준호와 소율은 분명히 그들의 집에 있었다. 이것은 준호가 그 시간에 편의점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었다. 하여건 김 판사가 중얼거렸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이걸로 네 아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 소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아빠가 풀려날 수 있어요? 김 판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이 영상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준호 씨의 휴대폰이 왜 범죄 현장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는지도 설명해야 해. 미연이 말했다. 오빠는 절대로 영상을 조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USB를 복사해 김 판사에게 한 부를 주었다. 김 판사는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소율아, 김 판사가 말했다. 네가 보여준 믿음과 용기에 감사해. 네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어. 그리고 네 아빠가 정말 무죄라면 나는 그것을 밝혀낼 거야. 소율은 김 판사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판사님, 제가 또 기도해 드릴까요? 아까보다 더 오래 서 계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괜찮아. 네가 이미 나에게 충분한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운전기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준호가 무죄일 가능성에 희망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만약 준호가 정말 무죄라면 왜 그의 휴대폰은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을까? 그리고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목격자들은 준호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 무언가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 판사는 그것을 밝혀낼 결심을 했다. 그날 밤 그는 강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강 형사님, 박준호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증거인데요, 판사님? 준호 씨가 범행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영상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 형사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긴장된 숨소리였다. 알겠습니다, 판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김 판사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강 형사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는 너무 조용했고 거의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김 판사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큰 것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소유를 위해, 준호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소녀의 말을 떠올렸다. 제 아빠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사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리고 소율은 이미 그 약속의 일부를 지켰다. 이제 김 판사의 차례였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 판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특별히 제작된 고급 정장을 골랐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오늘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운전기사가 그를 강 형사의 사무실이 있는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몇몇 경찰관들이 그를 알아보고 경의를 표했다. 김도한 판사는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판사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엄격함과 공정함은 법조계에서 전설적이었다. 강 형사의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 김 판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강 형사는 베테랑 형사였고 그의 수사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어제 전화에서 느껴진 그의 긴장된 반응은 김 판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한 김 판사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판사는 문을 열고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 형사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개의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강 형사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오늘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형사님. 박준호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 형사는 김 판사를 자리에 안내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판사님? 감사합니다. 김 판사가 대답했다. 강 형사는 커피를 2잔 준비해왔다. 그는 김 판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어제 전화하셨을 때 말씀하신 새로운 증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USB에는 박준호가 범행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의 딸과 함께요. 강 형사의 눈이 USB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 USB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판사님? 그의 여동생과 딸이 주었습니다. 김 판사가 대답했다. 준호 씨는 중요한 영상과 사진을 항상 백업해 두었다고 합니다. 강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김 판사는 USB를 건넸다. 강 형사는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들은 함께 준호와 소율의 영상을 보았다. 영상의 시간과 날짜는 명확했다. 밤 11시 35분, 바로 편의점 강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었다. 이건 강 형사가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이 영상이 진짜라면 준호 씨는 범행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런데 왜 그의 휴대폰은 범죄 현장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을까요? 그리고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님. 김 판사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뜻이죠, 강 형사님? 강 형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판사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저는 박준호 씨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판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강 형사가 계속했다.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편의점과 작은 상점들을 대상으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여왔죠. 하지만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영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을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준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김 판사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판사님.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진우라는 사람인데 그는 우연히도 박준호와 매우 닮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날 밤 그가 그 편의점을 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다. 오진우는 단지 조직의 말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잘못된 겁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강 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예상대로 그 편의점을 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조직의 다른 멤버들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경찰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작전에 대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진우가 도망쳤군요. 김 판사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강 형사가 인정했다. 그는 도망쳤고 우리는 그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요? 김 판사가 물었다. 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제 동료 중 한 명, 서지훈 경위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오진우 대신 박준호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판사는 충격을 받았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서경위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실패한 작전은 그의 경력에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습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그는 CCTV 영상을 편집해 오진우의 얼굴을 더 박준호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격자들에게 박준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박준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서경위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박준호의 휴대폰이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박준호의 휴대폰은 그의 집에 있었죠. 김 판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강 형사님. 강 형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경위는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했고 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동료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판사님이 보여주신 이 영상 때문입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박준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김 판사는 깊게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것이다.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다. 서경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그는 여전히 이 사건의 담당자로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승진이 곧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발할 것입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서경위와 저는 10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는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김 판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범인은 여전히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강 형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내부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진우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 도시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박준호의 재심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 영상과 당신의 증언으로 우리는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형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김 판사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해야 합니다, 강 형사님. 비록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논의했다. 강 형사는 내부 고발 절차를 시작하고 김 판사는 재심 신청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락을 유지하며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미팅이 끝나고 김 판사는 경찰서를 나왔다. 그는 갑자기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미연의 아파트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소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도착했을 때 미연은 놀랐지만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소율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소율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곧 석방될 것 같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김 판사는 강 형사와의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미연은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럼 오빠는 정말 무죄였던 거네요, 그녀가 말했다. 소율이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김 판사가 인정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저를 이 모든 것을 파헤치게 만들었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님. 소율이는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소율이는 언제 돌아오나요? 김 판사가 물었다. 곧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미연이 대답했다. 학교가 3시에 끝나거든요. 김 판사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소율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한번 희망의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3시가 지나고 3시 30분이 되어도 소율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연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네, 박소율의 이모입니다. 소율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아서요. 네? 그녀가 오늘 결석했다고요.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학교에 들어갔어요. 전화를 끊은 미연은 패닉 상태였다. 소율이가 학교에 가지 않았대요. 선생님은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김 판사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을까요? 미연은 소율의 친구들과 가능한 모든 장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소율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소율의 실종을 신고했고 경찰은 곧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판사는 강 형사에게도 연락했다. 강 형사님, 박소율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언제부터 실종되었습니까? 오늘 아침 8시경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학교 앞에 내려주었을 때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 제가 즉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죠? 김 판사가 물었다. 서경위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만약 그가 우리가 그의 증거 조작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의심한다면 그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 판사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가 소율을 납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 형사가 인정했다. SEO 경위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율은 그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죠. 김 판사는 공포를 느꼈다. 소율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다. 그가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서경위는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소율은 안전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김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 형사는 동의했다. 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위의 행방도 추적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소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판사는 전화를 끊고 미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오, 이런. 소율이가, 그녀가.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판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관들은 학교 주변과 소율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수색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김 판사는 미연의 아파트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수색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다. 그의 휠체어는 그를 제한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자신의 연주를 동원해 더 많은 자원을 수색에 투입하도록 했고 언론에 소율의 실종을 알려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 판사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소율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서경위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계획적인 납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연은 소파에 앉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녀를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자책하지 마세요. 김 판사가 말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서경위의 범죄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때 김 판사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강 형사였다. 판사님, 우리가 서경위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인천 근처의 한 창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율도 그곳에 있을까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입니다. 소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판사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강 형사가 반대했다. 서경위는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 판사가 고집했다. 소율은 저 때문에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강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는 미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김 판사는 그녀를 설득해 집에 남아있도록 했다. 누군가는 소율이 돌아왔을 때 집에 있어야 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불러 인천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소율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작은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경찰차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강 형사는 김 판사를 맞이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서경위가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소율이 틀림없습니다. 김 판사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었다. 그녀는 괜찮습니까?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서경위가 그녀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한 탈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전문 협상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경위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판사였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판단하는 일을 평생 해왔다. 제가 그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판사가 물었다. 강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사님,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서경위는 지금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판사가 주장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소율을 안전하게 풀어준다면 저는 그의 형량을 감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강 형사는 고민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판사님.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협상팀과 논의했고 마침내 김 판사가 서경위와 대화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는 확성기를 통해 창고 안에 서경위에게 말을 걸었다. 서지훈 경위, 저는 김도한 판사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지훈 경위, 제 말이 들립니까?
김 판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창고 안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들려왔다. 김 판사님, 소 경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약간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김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님. 제 경력은 끝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모두 드러났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경위. 김 판사가 말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존경받을 만합니다. 당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한다면 법원은 그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서경위가 비웃듯이 말했다. 저는 증거를 조작했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 경찰 배지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리를 풀어주세요. 그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제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서경위가 외쳤다.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건 소유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박준호는 무죄입니다. 당신이 그를 범인으로 만든 것이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경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해졌다. 그 작전은 실패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경력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판사는 서경위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혼란을 느꼈다. 그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서경위, 저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김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어떻게요? 서경위가 물었다.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 소유리를 안전하게 풀어주세요. 김 판사가 말했다. 그리고 자수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협조한다면 저는 법원에 당신의 형량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서경위가 말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판사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고 안에서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서경위가 자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기를 바랐다. 소유리는 괜찮습니까? 김 판사가 물었다.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괜찮습니다. 서경위가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 판사가 요청했다. 잠시 후 소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판사님? 판사님이세요? 김 판사의 가슴이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네, 소율아. 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소율이 대답했다. 하지만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소율아. 김 판사가 약속했다. 서경위님이 너를 풀어줄 거야. 그렇죠, 서경위님? 서경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창고의 문이 열렸다. 서경위가 소율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그는 다른 손에 총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손을 들고 천천히 나오세요, 서경위. 강 형사가 명령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서경위는 소율의 손을 놓았다. 그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저는 항복합니다. 소율은 즉시 달려와 김 판사의 휠체어 옆에 섰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도 있었다. 괜찮아, 소율아. 김 판사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경찰관들이 서경위에게 다가가 체포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의 표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강 형사가 김 판사에게 다가왔다. 잘 하셨습니다, 판사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상황은 훨씬 더 나쁘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서경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김 판사가 물었다. 그는 체포되어 기소될 것입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증거 조작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것, 그리고 이제는 납치까지.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경위의 행동이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서경위도 언젠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소율은 김 판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판사님, 이제 아빠가 풀려나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율아. 이제 우리는 네 아빠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는 곧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소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순수한 기쁨과 희망의 미소였다. 정말요? 아빠가 정말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래, 김 판사가 확인했다. 우리는 재심을 신청할 거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거야. 네 아빠의 무죄는 곧 인정될 거야. 소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김 판사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판사님. 정말 고마워요. 김 판사도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의 주변에 벽을 쌓아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법과 증거만을 따랐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그 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소율은 미연에게 인계되었고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조카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미연이 김 판사에게 물었다. 우리는 준호 씨의 재심을 신청할 것입니다. 김 판사가 설명했다. 서경위의 자백과 영상 증거, 그리고 강 형사의 증언으로 우리는 준호 씨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그는 곧 석방될 것입니다. 미연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하지만 그는 내심 알고 있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한 의무 이상이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느낀 진정한 사명감이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돕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다시 찾았다. 그날 밤 김 판사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했지만 동시에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한번 그 따끔거림을 느꼈다. 그의 다리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그는 그것들을 죽은 것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소율의 기도로 인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다시 인간성을 찾았기 때문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 판사는 일찍 일어나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준호의 재심 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영상, 서경위의 자백, 강 형사의 증언, 모든 것이 준호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도소로 향했다. 그는 준호를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면회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존엄이 남아 있었다. 박준호 씨, 김 판사가 말했다. 저는 김도한 판사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물론 기억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김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잘못 판단했고 그로 인해 당신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판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소율과의 만남, 영상 증거의 발견, 서경위의 증거 조작, 그리고 마침내 서경위의 자백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석방될 것입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율이는
소율이는 괜찮습니까? 네, 그녀는 안전합니다. 김 판사가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의 여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단지 제 실수를 바로잡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소율이 덕분입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제 삶의 빛입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믿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기적이요? 김 판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준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소율이는 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김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다시 제 다리에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약한 감각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소율이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제 아빠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사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판사님. 준호가 말했다. 당신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판사가 동의했다. 그리고 저는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준호 씨. 그것은 제 약속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가 소율의 엄마를 일찍 잃었는지, 어떻게 그가 혼자서 소율을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김 판사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호는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었다. 꿈과 희망, 두려움과 사랑을 가진 인간. 방문 시간이 끝나고 김 판사는 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준호 씨. 하지만 그때는 자유인으로서 만날 것입니다. 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겠습니다, 판사님. 김 판사는 교도소를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를 느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를 기쁘게 했다. 그날 저녁 김 판사는 미연과 소율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준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재심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언제 아빠가 나올 수 있어요? 소율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마도 2주 정도 걸릴 거야. 김 판사가 대답했다. 법적 절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아빠는 반드시 나올 거야. 소율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럼 판사님도 곧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김 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율아. 네가 약속했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 미연은 김 판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로 다리에서 감각을 느끼신다고요?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씩이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검사 결과 제 신경에 약간의 활동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판사가 동의했다. 소율이가 가져온 기적이죠. 소율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들어주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 소율은 김 판사에게 다가왔다. 판사님, 제가 다시 기도해 드릴까요? 이번에는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율아. 그러면 좋겠구나.
소율은 김 판사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다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제발 이 판사님을 도와주세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제 아빠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녀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과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김 판사는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다리에 닿아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 따끔거림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그것은 단순한 따끔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각이었다. 생명의 감각. 김 판사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손을 휠체어의 팔걸이에 올려놓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미연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사님, 김 판사는 이제 완전히 일어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 있었다.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소율아, 김 판사가 부드럽게 불렀다. 눈을 떠보렴. 소율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는 김 판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판사님, 서 계시네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율아.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서 있어. 소율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녀는 김 판사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김 판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서서 누군가를 안았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소율이가 가져온 기적이죠. 김 판사는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곧 그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고마워, 소율아. 김 판사가 말했다. 네가 내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 소율은 해맑게 웃었다. 판사님도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아빠가 곧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날 밤 김 판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인간성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엄격한 판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소녀 덕분이었다. 소율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단순히 그가 다시 걷게 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기적은 그가 다시 한번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 판사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그의 꿈은 평화롭고 희망에 찼다. 그는 자신이 공원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의 옆에는 소율이 있었고 그녀의 다른 쪽에는 준호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꿈은 어쩌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준호의 재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경찰의 증거 조작, 판사를 걷게 한 기적의 소녀. 이 모든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정 앞쪽에는 김 판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단기간 동안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의 회복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김 판사의 척수에서 새로운 신경 활동이 감지되었고 그의 다리 근육도 점차 힘을 되찾고 있었다. 김 판사 옆에는 미연과 소율이 앉아 있었다. 소율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오늘은 그녀의 아버지가 자유의 몸이 될 날이었다. 아빠가 정말 오늘 집에 올 수 있어요. 소율이 김 판사에게 물었다.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율아.
모든 증거가 네 아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어. 오늘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시면 네 아빠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소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판사님도 곧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율아.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하고 계셔. 내 다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이제 나는 짧은 시간 동안 걸을 수도 있게 되었지. 그리고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소율은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재판장인 이태준 판사가 입장했다. 그는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성으로 공정함과 예리함으로 유명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판사가 말했다. 박준호의 재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준호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희망의 빛도 보였다. 그는 법정 관중석을 둘러보다가 소율을 발견했다. 그는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소율은 작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 판사는 서류를 살펴본 후 말했다. 이 재심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이전 재판에서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인해 개최되었습니다. 검찰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 배정된 검사 한지원이 일어섰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지훈 경위의 자백과 강도윤 형사의 증언,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박준호 씨가 GS25 편의점 강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준호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무죄를 인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준호의 변호사 이민재가 일어섰다. 변호인도 검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이제 모든 증거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시간에 박준호 씨가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준호 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명예회복을 요청합니다. 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가 하나씩 검토되었다. 서경위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고 강 형사의 증언도 들려졌다. 마지막으로 범행 시간에 준호가 소율과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준호는 소율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고 소율은 열이 내려가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영상의 시간과 날짜는 명확했다. 밤 11시 35분, 바로 편의점 강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증거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율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영상이 끝난 후 이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박준호 씨가 GS25 편의점 강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박준호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박준호 씨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그의 명예와 권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소율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아빠가 풀려났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법정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그는 석방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었다. 이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법체계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개인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시선이 김 판사에게 향했다. 특히 김도한 판사님께서는 자신의 판결을 돌아보고 오류를 인정하며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판사의 모습입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겸손함을 느꼈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판사와 소율, 미연은 교도소 앞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석방 절차는 몇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준호가 교도소 문을 나왔다. 아빠, 소율이 외치며 달려갔다. 준호는 딸을 두 팔로 안아들었다. 소율아, 내 소중한 딸. 그들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사랑의 눈물이었다. 미연도 오빠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여동생을 안아주었다. 미연아, 그동안 소율이를 돌봐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준호는 김 판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김 판사는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율이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준호는 김 판사의 손을 꼭 잡았다. 소율이가 판사님을 걷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짧은 거리지만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그는 몇 발자국을 걸어 준호에게 다가갔다. 이건 정말 기적이군요.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김 판사가 동의했다. 소율이가 가져온 기적이죠. 소율은 두 남자 사이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준호는 오랜만에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딸과 여동생, 그리고 새로운 친구인 김 판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호 씨? 김 판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은 소율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도 다시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배달 일이든 다른 일이든 소율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 판사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호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저는 스스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판사는 그의 독립심을 존중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소율은 김 판사에게 다가왔다. 판사님, 내일도 저희 집에 오실 거예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괜찮을까? 너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텐데. 네, 괜찮아요. 소율이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판사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의 다리 치료를 도와드려야 해요. 김 판사는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의 휠체어와 엄격한 성격은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연결을 찾았다. 준호, 소율, 미연,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과도 같았다. 고마워, 소율아, 그가 말했다. 내일 꼭 갈게. 그날 밤, 김 판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행복, 소속감, 사랑. 그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발가락을 움직였다. 그것은 이제 가능했다. 그의 다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느리고 긴 과정이 될 것이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작은 소녀의 믿음 덕분이었다. 소율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 믿음, 희망, 사랑,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 김 판사는 잠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 다음 날 아침 김 판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그는 특별히 좋은 옷을 입었고 선물도 준비했다. 소율을 위한 책, 준호를 위한 넥타이, 미연을 위한 스카프.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은 걸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장거리 이동에는 휠체어가 필요했다.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갑자기 긴장되었다. 그는 이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연결이 두려웠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고립시켜왔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왔다. 그것은 그의 안전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느끼고
연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설레게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소율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판사님, 오셨네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인도했다. 아파트는 어제보다 더 밝고 활기차 보였다. 준호와 미연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그는 가져온 선물을 건넸다. 작은 선물입니다. 준호는 감동을 받았다. 이럴 필요 없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김 판사는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았다. 식사 후 소율은 김 판사에게 물리치료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판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판사님이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소율아. 내 기도 덕분에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소율은 그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도는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김 판사는 다시 한번 그 따끔거림을 느꼈다. 생명의 감각. 준호와 미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경외감이 있었다. 소율이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준호가 김 판사에게 말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요. 소율이 기도를 마치고 김 판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준호의 도움을 받아 몇 발자국을 걸었다. 그의 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는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었다. 판사님, 준호가 말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 판사가 대답했다. 저는 판사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이 아파트는 작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율이는 판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가 판사님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판사는 놀랐다. 그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다. 준호 씨, 그것은 너무 과분한 제안입니다. 저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판사님은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판사님도 저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판사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김 판사는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의 고급 아파트는 크고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단지 빈 공간일 뿐이었다. 그곳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아파트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김 판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물론이죠. 소율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판사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판사님의 다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걷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미연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동의해요. 판사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김 판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소속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는 항상 자신을 고립시켜왔다. 그는 자신의 장애와 엄격한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김 판사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기로 했다. 준호와 미연은 그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율은 너무 신이 나서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판사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랑 함께 공원에 갈 수 있을까요? 김 판사는 모든 질문에 기쁘게 대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단순한 기쁨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했다. 밤이 깊어가자 김 판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임시적인 것이었다. 곧 그는 이 작은 아파트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그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다. 그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준호가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판사님. 김 판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준호 씨. 그리고 준호 씨, 이제 저를 도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준호는 감동을 받았다. 네, 도한 씨. 내일 뵙겠습니다. 김 판사, 이제는 그냥 도한이라고 불리는 그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는 자신의 장애와 엄격한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이제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소녀 덕분이었다. 고마워 소유라, 그가 속삭였다. 네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구나.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의 꿈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공원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의 옆에는 소율이 있었고 그녀의 다른 쪽에는 준호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1년 후 서울의 한 공원은 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벚꽃이 만개하여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고 사람들은 봄의 따스함을 만끽하며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세 사람이 있었다. 김도한, 박준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소녀 박소율.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걷고 있었다. 도한의 걸음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다. 1년 동안의 끈질긴 재활과 소율의 특별한 치료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도한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보다 더 젊고 활기차 보였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도 많이 변했다. 부당한 수감 생활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이제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가진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도한의 도움으로 그는 작은 배달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사업은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소율은 이제 8살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특별한 빛이 있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손을 잡고 기쁨에 차서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저기 봐요, 벚꽃이 너무 예뻐요. 도한과 준호는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1년 전 도한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를 떠나 준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미연은 이제 근처에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거의 매일 그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저기 미연 이모가 왔어요. 소율이 외쳤다. 그녀는 공원 입구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미연을 발견했다. 미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모두,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도 방금 왔어. 준호가 대답했다. 오늘 피크닉 준비는 다 됐어? 네, 모든 준비가 됐어요. 미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김밥, 떡볶이, 과일, 음료수,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와, 너무 배고파요. 소율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디서 피크닉 할 거예요. 저기 큰 벚나무 아래 어때? 도한이 제안했다. 그곳은 그늘도 있고 경치도 좋아. 모두가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그 벚나무를 향해 걸었다. 도한은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척수 손상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한은 그것이 진정한 기적,
소율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기도,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믿음, 그것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벚나무 아래에 도착한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 준비를 시작했다. 미연은 음식을 꺼내고 준호는 음료수를 나누었다. 소율은 기쁨에 차서 주변을 뛰어다녔다. 도한 아저씨, 오늘 달이 어때요? 소율이 돗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도한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아주 좋아, 소율아. 네 특별한 치료 덕분에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 소율의 특별한 치료는 매일 밤 도한의 다리를 위한 기도였다. 그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의 다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도한의 다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그는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준호가 말했다. 도한 형이 다시 법정에 서는 날이죠? 도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오후에 첫 재판이 있어. 도한은 1년 동안의 재활 후 마침내 판사직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다른 판사가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엄격한 철의 판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공감과 이해, 자비를 가진 판사가 될 것이다. 긴장되세요? 미연이 물었다. 도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조금은 그래.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돼. 이제 나는 다른 시각으로 법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나은 판사로 만들어줄 거야. 도한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판사가 될 거예요. 소율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아저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도한은 감동을 받았다. 고마워, 소율아. 네 믿음이 나에게 큰 힘이 돼.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한의 점진적인 회복, 준호의 사업 성장, 미연의 새로운 직장, 소율의 학교 생활, 모든 것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율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다. 도한, 준호, 미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율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미연이 말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믿음은 그것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 준호가 동의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어.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지. 도한은 소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그녀의 믿음은 나를 다시 걷게 했고 그녀의 사랑은 나를 다시 느끼게 했어. 그녀는 내 천사야. 준호는 도한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모두의 천사죠. 그녀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소율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상쾌하고 맑았다. 이제 서경위는 어떻게 됐나요? 미연이 물었다. 도한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어. 증거 조작,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것, 그리고 납치까지. 그의 범죄는 무거웠지만 그가 자백하고 협조한 것을 고려해 감형되었어. 그래도 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 도한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시간을 줄 거야.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네, 도한이 말했다. 재판이 4시에 시작돼. 우리도 같이 가요, 준호가 제안했다. 도한 형의 첫 재판을 보고 싶어요. 도한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물론이죠, 소율이 대답했다. 그녀는 놀이를 마치고 돌아왔다. 저도 도한 아저씨가 판사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도한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소율아. 너희가 함께 있으면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 그들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도한은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법정에 설 것이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그들은 도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회복된 판사, 정의를 위해 싸운 판사, 그는 이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도한은 판사실로 향했다. 준호, 미연, 소율은 법정의 방청석에 앉기로 했다. 행운을 빌어요, 도한 아저씨. 소율이 외쳤다. 도한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소율아. 너희가 있어서 정말 기뻐. 그는 판사실로 들어가 법복을 입었다.
그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서서 입는 법복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많이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따뜻함과 지혜가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기가 외쳤다. 김도한 판사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도한은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판사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서서 법정을 주재할 것이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준호, 미연 그리고 소율이 앉아 있었다. 소율은 그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는 그 미소에 화답했다.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도한은 앞에 놓인 서류를 살펴보았다. 오늘의 첫 사건은 젊은 남성의 절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빵을 훔친 20대 청년이었다. 과거의 도한이라면 그는 법과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법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한이 말했다. 하지만 정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정의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법의 조문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피고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상황과 동기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공정하고 인간적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율이었다. 곧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따라 박수를 쳤다. 그것은 도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의 표시였다. 도한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고 그녀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도한의 첫 재판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공정하면서도 인간적인 판결을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접근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도한 아저씨는 정말 멋진 판사예요. 소율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저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도한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모두 네 덕분이야, 소율아. 네가 내게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도한은 이제 요리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살던 고독한 판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었고 그는 가족의 일상에 기꺼이 참여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TV를 보며 휴식을 취했다. 소율은 도한의 옆에 앉아 그의 다리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소율의 특별한 치료는 매일 계속되었다. 도한 아저씨, 소율이 말했다. 제가 기도할 때 아저씨의 다리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따뜻함이 느껴져, 소율아. 그리고 생명력이 느껴져. 마치 내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소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건 하느님이 아저씨를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한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네, 소율이 대답했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아저씨가 아빠를 도와주셨고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렸고 이제 아저씨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도한은 감동을 받았다. 이 작은 소녀의 지혜는 때로 그를 놀라게 했다. 네 말이 맞아, 소율아.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도울 책임이 있어. 밤이 깊어가자 소율은 잠이 들었다. 준호는 그녀를 안아 침대로 데려갔다. 도한과 미연은 거실에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도한 오빠의 재판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연이 말했다. 오빠는 정말 변하셨어요. 도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미연아. 1년 전 나는 냉정하고 엄격한 판사였어. 나는 오직 법과 증거만을 따랐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 나는 법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나은 판사로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요. 미연이 덧붙였다. 오빠는 이제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소율이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축복이에요. 도안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정말 행운아야. 너희 가족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 준호가 소율을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다. 소율이가 잠들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나 봐요. 계속해서 도안 형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안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의 순수함과 믿음은 그것은 정말 놀라워. 그래요. 준호가 동의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도안 형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도안은 감동을 받았다. 고마워, 준호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야.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도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1년 전 그는 고독하고 냉정한 판사였다. 그는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그의 마음도 감정의 벽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마음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소녀 덕분이었다. 소율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그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고마워 소율아, 그가 속삭였다. 네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구나. 그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의 꿈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공원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의 옆에는 소율이 있었고 그녀의 다른 쪽에는 준호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 있었다. 그는 사랑받고 있었고 그도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녀의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소율은 그에게 약속했다. 제 아빠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사님을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도안도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준호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자유로워졌다. 그는 휠체어에서 벗어났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서로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기적, 법정에서 일어난 기적에서 시작되었다. 소율의 순수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사랑이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희망이 어둠 속에 빛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의 힘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변화였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 희망의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매일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매일 그들은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의미였다. F입니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도안 판사와 박소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